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건축물 중 하나죠. 판테온에 얽힌 아주 도발적인 이론입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위대한 건축물이 사실은 우리가 잃어버린 어떤 미래에 대한 증거라면요. 로마 영광의 상징이 아니라 거대한 실수의 증거라는 아주 파격적인 생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가 갈라집니다. 한쪽은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꿈꿨던 지식의 미래, 다른 한쪽은 그의 뒤를 이은 아우구스투스가 만들어낸 자기 신격화의 현실, 정말 급적인 전환이죠. 자, 그럼 우리가 뭘 잃어버렸는지 알려면 먼저 카이사르가 암살되기 전에 뭘 만들려고 했는지부터 봐야겠죠? 그 당시 로마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처럼 공교육 같은 건 없었고요. 지식이라는 건 그냥 개인적인 거, 가족끼리 배우고 마는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모여서 공부하고 새로운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공도서관이 아예 없던 거죠. 그런데 카이사르는 종날 행동이 빨랐습니다. 율리우스력을 도입해서 문명의 새 시대를 열자마자 바로 로마 최초의 공공도서관 계획을 발표하죠. 심지어 다음 해에는 초대 관장까지 임명해버려요. 이건 누구나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문화혁명을 일으키려고 그야말로 질주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카이사르는 암살당합니다. 그의 비전도 그와 함께 사라졌고요. 그리고 그 빈자리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새로운 통치자가 차지하게 되죠. 권력을 잡은 건 19살의 옥타비아누스, 바로 훗날의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자료에서는 이 시기를 역사적 퇴행의 시작이라고까지 표현하는데요. 그만큼 자신감도 부족했고 오로지 자기 권력에만 집착했던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의 전진을 막아섰다는 거죠. 실제로 그의 젊은 시절을 보면 대단한 공공사업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혼란스러운 정략 결혼의 연속이었죠. 19살에 첫 이혼, 22살에 두 번째, 23살에 세 번째 결혼하고 또 이혼, 그리고 25살에 네 번째 결혼. 정신이 없죠?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원래 카이사르의 도서관, 그러니까 혁신의 중심지가 들어서야 할 바로 그 자리에 아우구스투스는 판테온, 즉 모든 신을 위한 신전을 세웁니다. 이건 사실상 자신을 신격화하고 어쩌면 그의 무능함을 가리기 위한 거대한 프로젝트였던 셈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단단히 굳히기 위해서 말이죠. 이렇게 공공의 발전 대신 개인의 권력을 좇는 흐름은요, 정말 끔찍한 대가를 낳았습니다. 그 비극은 다름 아닌 아우구스투스 자기 가족의 이야기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강제 결혼이 있어요. 아우구스투스가 자기 의붓아들인 티베리우스에게 사랑하는 아내랑 이혼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는 굴욕적이게도 자기 딸 율리아와 정략 결혼을 시키죠. 당연히 티베리우스는 수치심에 율리아와 같이 살기를 거부했고 이게 황제의 분노를 사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티베리우스의 어머니이자 황후인 리비아가 나섭니다. 아들을 황제로 만들기 위해, 그리고 경쟁자들을 치워버리기 위해 정말 무서운 음모를 꾸미기 시작하죠. 음모는 이렇습니다. 먼저 율리아가 존경받던 정치가 율루스 안토니우스와 간통했다는 혐의를 씌웁니다. 이 안토니우스가 바로 제거해야 할 유능한 경쟁자였던 거죠. 그리고 결과는 안토니우스는 재판도 없이 사형 선고를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율리아는요. 거짓 혐의 하나로 인생이 망가지고 외딴 섬으로 추방당하죠. 정말 무자비한 정치 공작으로 단번에 핵심 인물 둘을 제거해버린 겁니다. 이 일이 얼마나 잔인했는지는 율리아가 추방될 때 두고 가야 했던 아이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0살에서 18살 사이의 아이들이 무려 5명이나 하루아침에 엄마 없이 남겨진 겁니다. 근데 이런 가족의 비극은요, 사실 더 큰 문제, 그러니까 로마의 정치적인 병폐를 보여주는 하나의 증상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건 티베리우스 자신이 예전에 경고했던 바로 그 문제였어요. 정말 놀라운 건 이 모든 비극이 있기 몇 년 전에 티베리우스가 원로원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모든 권력이 한 사람에게 쏠리는 건 좋지 않다. 재능 있는 사람들이 힘을 합쳐야 나라의 어려운 문제들을 현명하게 풀 수 있다고요. 이건 대놓고 아우구스투스의 절대 권력에 반기를 든 거나 마찬가지였죠. 카이사르가 추구했던 협력의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외침이었고요. 바로 이 생각 때문에 그는 황제와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모든 이야기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바로 지금도 로마의 심장부에 고요하게 서 있는 저 판테온으로 말이죠.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판테온을 볼 때 그냥 와 멋진 건축물이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대신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그러니까 지식과 진보로 가득 찼을지도 모를 또 다른 미래, 서구 문명이 걸었을지도 모를 다른 길을 상상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 만약에 카이사르가 죽지 않고 그 도서관을 지었다면 지금 우리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고대 로마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죠. 우리가 보통 아우구스투스 황제 하면 뭘 떠올리나요? 아무래도 팍스 로마나겠죠. 로마의 평화. 그렇죠. 위대한 지도자, 뭐 그런 이미지가 가장 먼저 생각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는 우리가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아주 도발적인 주장들을 담고 있죠. 아우구스투스의 시대가 사실은 진보가 아니라 퇴보였다. 심지어 만약 카이사르가 암살당하지 않았다면 로마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을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네, 맞습니다. 보통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자료들은 그 승자의 기록 이면에 가려진 놓쳐버린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이사르가 꿈꿨던 미래와 아우구스투스가 만든 현실을 아주 극명하게 대비시키고 있어요. 맞아요. 그 상징으로 나온 게 바로 도서관, 판테온이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이죠. 만약에 로마의 판테온 신전 자리에 사실은 거대한 도서관이 들어설 계획이었다면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뭐 이런 상상까지 하게 만들어요. 자, 그럼 이 파격적인 주장들 하나씩 한번 제대로 짚어보죠. 좋습니다. 그 시작점은 역시 카이사르의 꿈이겠죠. 이 자료에서 정말 인상 깊었던 게 카이사르가 그냥 전쟁만 잘하는 장군이 아니었다는 걸 계속 강조하더라고요. 그렇죠. 기원전 45년에 율리우스 역을 공표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해를 문명시대의 원년으로 선포했다는 대목이 나오는데 스케일이 다르다는 게 느껴지죠. 맞아요. 그냥 달력 하나 바꾼 게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선언한 거니까요. 그리고 그 문명 시대의 핵심 프로젝트가 바로 도서관이었다는 거. 이게 정말 놀라웠어요. 네, 이게 그냥 책 모아두는 창고 같은 개념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자료에 따르면 당시 최고의 지성이었던 테렌티우스 바로라는 인물을 초대 도서관장으로 내정까지 해뒀다고 해요. 와, 사람까지 정해놨군요. 그렇죠. 이건 단순히 건물 하나 짓겠다는 걸 넘어서 로마 전체를 지식과 창의력이 샘솟는 그런 요람으로 만들겠다는 엄청난 비전이었던 겁니다. 당시 로마의 교육 현실을 생각하면 그 비전이 얼마나 혁명적이었는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오, 그렇죠. 자료 보니까 그 시절 로마에는 공교육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면서요? 네, 전혀 없었습니다. 모든 교육은 가정, 그러니까 아버지의 책임이었고 좀 사는 집안에서나 가정교사를 두는 게 전부였죠. 아, 심지어 클라우디우스 왕제의 어머니 안토니아가 유학 온 아이들을 자기 집에 들여서 아들, 딸이랑 같이 가르쳤다는 일화가 나올 정도니까요. 교육이 철저히 사적인 영역이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국가가 주도하는 거대 도서관이라니 이건 소수 귀족이 독점하던 지식의 문을 그냥 활짝 열어버리겠다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사회 전체의 지적 패러다임을 바꾸려는 일종의 혁명이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꿈이 카이사르의 암살과 함께 그냥 다 사라져버렸죠. 네, 너무나 허무하게요. 이 자료는 이 사건을 정말 비극적으로 묘사해요. 로마가 자연의 치유력을 잃고 역사적 퇴행을 시작한 결정적인 순간이었다고요. 암살을 주도한 원로원 의원들이나 키케로를 향한 비판도 아주 신랄하죠. 시대를 읽지 못한 한심한 사람들이라고까지 표현하니까요. 정말 신랄하네요. 그리고 그 공백을 파고든 인물이 바로 아우구스투스.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비판이 시작되더라고요. 네, 이 자료의 핵심 주장이 바로 그겁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카이사르의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계승하는 대신에 네. 자신의 권력 기반이 약하다는 걸 감추려고 스스로를 신격화하는 데만 몰두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결과물이 바로 판테온이다. 맞습니다. 도서관이 들어섰어야 할 자리에 세워진 만신전, 즉 판테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가 판테온을 그렇게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거군요. 진보와 지성의 상징이 될 뻔했던 공간이 모든 신을 모시는 신전. 그러니까 자료 표현을 빌리면 반문명적 토양으로 변질됐다고 보는 거네요. 네. 건축물 하나를 통해 두 시대의 지향점이 얼마나 달랐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치인 셈이죠. 한 사람은 지식의 전당을, 다른 한 사람은 신들의 집을 지으려 했다. 와. 그렇죠. 그렇다면 이 자료는 그 판테온을 지은 아우구스투스라는 인물 자체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제가 읽다가 정말 깜짝 놀란 표현이 있었는데 어떤 거요? 한마디로 한심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팍스 로마나를 연 황제한테 한심하다니.
이건 거의 뭐 인신공격 수준 아닌가요? 하하, 그렇죠. 근거가 있어야겠죠. 네,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죠? 그 근거로 가장 먼저 제시하는 게 그의 아주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웠던 사생활, 특히 결혼 생활입니다. 아, 사생활요? 네. 과연 그의 판단들이 위대한 지도자의 것이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자료를 보면 19세에 첫 이혼을 시작해서 25세의 리비아란 네 번째 결혼을 하기까지 그의 젊은 시절은 그냥 끊임없는 결혼과 이혼의 반복이에요. 특히 그 리비아와의 결혼 과정은 정말 요즘 말로 막장 드라마가 따로 없더라고요. 아, 그 부분은 정말 그렇죠. 자신의 세 번째 아내였던 스크리보니아가 딸, 그러니까 자기 유일한 핏줄인 율리아를 낳은 바로 그날 이혼을 통보했다면서요? 네, 바로 그날이요. 그리고는 다른 남자의 아내, 그것도 임신 7개월이었던 리비아랑 결혼을 강행했다는 대목에서는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자료는 그 결혼이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아주 치밀한 정략이 숨어있는 거래였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거래요. 네, 거간꾼이 있었고 리비아 역시 대단한 꿍꿍이 속을 가지고 있었다고 암시하죠. 아우구스투스는 권력 기반을 다지려고 유력 가문의 여인이 필요했고 리비아는 황후살이를 노렸던 겁니다.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인간적인 비극은 그냥 다 무시된 거네요. 철저하게요. 그 비극의 정점이 리비아의 전남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아내를 황제한테 빼앗기고 심지어 리비아가 낳은 아들, 자기 아들이죠. 그 아들을 잠시 맡았다가 다시 돌려보내야 했던 그 남자. 결국 어린 두 아들을 키우다 우라병으로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한 사람의 인생이 권력욕 앞에 그냥 사라져버린 겁니다. 정말 비극적이네요. 그리고 더 큰 비극의 씨앗은 여기서부터 뿌려집니다. 아우구스투스의 아이를 낳지 못한 리비아가 전 남편이 죽자 고아가 된 자기 두 아들 티베리우스와 두루스를 다시 황실로 데려오거든요. 이제 황실에는 아우구스투스의 유일한 혈육인 딸 율리아와 황후 리비아가 데려온 야심만만한 두 아들이 함께 살게 된 거죠. 보이지 않는 권력 투쟁의 막이 오른 겁니다. 듣고 보니 한심하다는 평가가 왜 나왔는지 조금은 알 것 같네요. 자기 가정 하나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제국을 이끄냐 이런 비판인 셈이군요. 손에 놀아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럼 그 비극의 씨앗이 어떻게 자라나는지 한번 보죠. 이제 이야기가 리비아의 아들 티베리우스에게로 넘어가네요. 네, 티베리우스는 이 이야기에서 가장 비극적인 인물 중 한 명입니다. 원래는 굉장히 잘 나갔던 인물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그는 원래 아우구스투스의 오른팔이었던 아그리파의 딸 빕사니아랑 결혼해서 아들까지 낳고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능력도 출중해서 장인인 아그리파의 뒤를 이을 유력한 인재로 꼽혔죠. 그런데 그 장인 아그리파가 기원전 12년에 갑자기 죽으면서 모든 게 꼬이기 시작하죠. 네, 여기서 아우구스투스가 티베리우스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아내 빕사니아랑 이혼하고 아그리파의 미망인이자 자기 딸인 율리아랑 결혼하라고요? 아니, 이건 그냥 정략 결혼을 넘어서는 수준 아닌가요? 상상하기 힘든 상황이죠. 이 자료는 당시 티베리우스가 느꼈을 수치와 당혹감에 주목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졸지에 장인의 딸과 이혼하고 그 장인의 세 번째 부인이었던 여자,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장못 버린 사람이랑 결혼해야 했던 겁니다. 게다가 그 여자는 자기 의붓누이이기도 하고요. 와, 족보가 그냥 완전히 엉망진창이 됐네요. 정말 끔찍했겠어요. 황제의 명령이라 거부할 수는 없었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했습니다. 율리아와 거론은 했지만 사실상 부부 생활을 거부했고 이 일로 아우구스투스의 미움을 사기 시작했다고 자료는 분석해요. 황제 입장에서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괘씸했겠네요. 그렇죠. 자기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런데 티베리우스가 황제의 눈밖에 난 이유가 단순히 율리아와의 불화 때문만은 아니었다면서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자료가 티베리우스를 재평가하는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가 원로원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배론을 하거든요. 아, 그 발언 저도 읽으면서 되게 놀랐는데. 율리아와 재혼하기 1년 전 티베리우스는 원로원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모든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은 최선책이 아닙니다. 재능이 풍부한 사람들이 힘을 합쳐 제국을 통치해야 합니다. 와, 이건 거의 아우구스토스의 1인 독재 체제를 정면으로 비판한 거나 다름없네요. 그렇죠. 이 자료는 이 발언을 죽은 카이사르의 유지, 즉 공화정의 이상을 담은 발언으로 해석합니다. 1인 신격화에 몰두하던 아우구스투스에게는 이보다 더 거슬리는 말이 없었을 거예요.
딸과의 불화에 이런 정치적 신념까지 드러내니까 완전히 위험인물로 찍혔겠네요. 네. 결국 티베리우스는 모든 공직을 내려놓고 로도스 섬으로 떠나서 8년간 유배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게 되죠. 그렇게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나 버렸군요. 그런데 그가 없는 동안 로마에서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터지죠. 바로 황제의 딸 율리아 스캔들입니다. 네. 티베리우스가 로마로 돌아오기 1년 전 황제의 딸 율리아가 간통 혐의로 고발당합니다. 그런데 고발자가 바로 그녀의 의붓어머니이자 황후인 리비아였습니다. 자기 의붓 딸을 직접 고발했다고요. 정말 피도 눈물도 없네요. 근데 이 자료는 이게 단순한 치정 사건이 아니라 리비아가 기획한 조작 간통 사건이라고 단정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리비아의 진짜 목표는 율리아가 아니었다는 게 이 분석의 핵심이에요. 율리아가 아니면 누구였죠? 진짜 타겟은 율리아의 간통 상대로 지목된 율루스 안토니우스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율루스 안토니우스? 이름이 익숙하다 했더니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의 아들이군요. 네, 바로 그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정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능력이 뛰어나서 법무관, 집정관까지 지내면서 황제의 총애를 받던 인재였어요. 아, 바로 그 점이 리비아의 심기를 건드린 겁니다. 자기 아들 티베리우스는 황제 눈밖에 나서 로도스 섬에 쫓겨가 있는데 정적의 아들인 유능한 젊은이가 황제 옆에서 신임을 얻고 있으니 잠재적인 경쟁자로 보였던 거죠. 그래서 아예 싹을 잘라버리려고 율리아랑 엮어서 함정을 팠다는 거군요. 모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계략이었다는 그 표현이 정말 섬뜩하네요. 치밀하고도 잔인한 계획이었죠. 아우구스투스의 떨을 이용해서 아들의 정적을 제거하고 동시에 아우구스투스의 유일한 핏줄마저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계략이었습니다. 결과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율루스 안토니우스는 변호사를 선임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체포되자마자 사형 판결을 받았다고 해요. 결국 치욕스러운 죽음 대신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요. 그리고 율리아, 아우구스투스의 단 하나뿐인 혈육은 외딴 섬으로 유배를 떠나 평생을 그곳에서 보내게 됩니다. 이 자료는 그녀에게 당시 18세부터 10세까지의 어린 자녀가 5이나 있었다는 사실을 덧붙이면서 이 비극을 극대화하고 있어요. 이 모든 과정에서 아우구스투스는 뭘 했을까요? 그냥 아내가 짜놓은 각본대로 움직인 거네요. 그렇죠. 자기 딸마저 지키지 못한 무능한 아버지이자 통치자로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팍스 로마나의 영광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이라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당신이 보내두신 자료들은 팍스 로마나라는 그 화려한 수식어 뒤에 가려져 있던 아우구스투스의 인간적인 결함과 어두운 이면을 정말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네, 아주 날카로운 비판이었죠. 카이사르가 꿈꿨던 지식과 이성이 지배하는 문명시대의 가능성이 암살로 꺾이고 그 자리를 개인의 심격화와 추악한 공중암투가 대신했다. 결국 지어지지 못한 그 도서관은 로마가 잃어버린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상징이었던 셈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분석은 우리에게 어떤 역사적 사실을 볼 때 그 시대의 기념비적인 건축물이나 공식적인 기록 너머를 들여다보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위대한 업적이라는 결과 뒤에는 어떤 인간적인 대가가 치러졌는지, 또 제국의 거대한 운명이 때로는 지극히 개인적인 질투나 권력욕 같은 동기에 의해 어떻게 좌주될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죠. 리비아, 티베리우스, 율리아의 이야기가 정말 그걸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역사가 언제나 거창한 이념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걸요. 네, 바로 그 점을 상기시켜줍니다. 이 자료의 저자가 판테온 신전에서 가이드의 재촉을 받으며 밖으로 나서는 장면으로 그를 마무리하는 부분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장면이 오늘 우리의 대화의 마지막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마지막 장면이 참 여운이 남았습니다. 카이사르의 암살이라는 단 하나의 사건이 문명의 경로를 이렇게까지 바꿔놓을 수 있었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판테온이 존재할까요? 화려한 외관 뒤에 어쩌면 실현될 수도 있었던 더 나은 가능성을 감추고 있는 그런 상징물들 말입니다. 혹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도서관을 지을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로마의 위대한 상징, 판테온. 만약 이 엄청난 건축물이 실은 로마의 진보를 가로막은 어쩌면 실패의 증거였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은 우리가 알고 있던 로마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에 대한 평가를 완전히 뒤집어보는 아주 도발적인 주장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로마 하면 딱 떠올리는 건축물, 바로 판테온이죠. 보통 로마의 영광 그 자체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판테온이 실은 로마를 한 걸음 뒤로 물러나게 만든 상징물이라는 겁니다. 아니 대체 어떻게 이런 결론이 나오는지 그 근거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사실 이 이야기의 시작은요. 아우구스투스가 아니에요. 그의 양아버지 바로 율리우스 카이사르로부터 시작됩니다. 카이사르는 로마를 위한 정말 거대한 청사진을 그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가 죽고 나서 그 꿈이 어떻게 버려지고 또 왜곡되었는지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기원전 45년 카이사르가 율리우스력을 공표합니다. 이게 그냥 달력만 바꾼 게 아니에요. 시간을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 이게 바로 로마를 미신에서 벗어나서 좀 더 이성적이고 문명화된 사회로 만들겠다는 그의 의지를 보여주는 첫걸음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의 가장 야심찬 프로젝트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거대한 공공 도서관을 짓겠다는 계획.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로마에는 공교육 시스템 같은 게 전혀 없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도서관이라는 건 지식과 창의력이 샘솟는 요람이 될 수 있는 정말 혁신적인 생각이었던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죠. 한쪽은 카이사르의 길, 다른 쪽은 아우구스투스의 길입니다. 카이사르는 도서관, 즉 지식에 기반한 열린 사회를 꿈꿨어요.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고 했죠. 하지만 아우구스투스가 선택한 길은 전혀 달랐습니다. 도서관 대신 모든 신을 모시는 판테온을, 지식 대신 황제 자신을 신격화하는 걸, 미래 대신 과거의 신비주의를 택한 겁니다. 한마디로 문명에서 퇴행으로 방향을 튼 거죠. 아니, 그럼 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카이사르가 암살된 후에 그의 후계자였던 아우구스투스가 어떻게 이 위대한 계획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카이사르는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테렌티우스 바로를 초대 관장으로 임명하면서 이 도서관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바로가 노안으로 세상을 떠나자 아우구스투스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후임자를 임명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침묵으로 로마의 미래를 바꿀 수 있었던 이 위대한 계획을 조용히 묻어버린 겁니다. 이 지점에서 자료는 아주 날카로운 비판을 제기합니다. 판테온은 위대한 비전의 결과물이 아니라 자신의 무능함과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 세워진 기념무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의 빛 대신 신비주의라는 그림자 뒤로 숨어버렸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공공건축물 얘기에서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 자체로 초점을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그의 개인적인 결함이 그의 통치 전체를 규정했다고 아주 강하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아우구스투스가 무려 40년이나 통치했지만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비전 같은 건 없었다고 비판해요. 거대한 제국을 설계하기보다는 그냥 당장 내 권력을 어떻게 유지할까 여기에만 급급했다는 거죠. 특히 자기 가족 안에서 벌어지는 온갖 음모랑 갈등에는 놀라울 정도로 무능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의 실패가 어디서 가장 잘 드러나냐면요. 바로 그의 궁정에서 벌어진 이 복잡하고 비극적인 가족 정치입니다.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정말 막장 드라마가 따로 없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면 정말 숨이 막힐 정도죠. 권력을 유지하려는 편집증이 어떻게 한 가문을 통째로 망가뜨리는지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강제로 이혼시키고 억지로 정략 결혼을 시키고 결국에는 유배까지. 이 모든 결정 뒤에는 개인의 행복 같은 건 없었어요. 오직 황제의 불안과 권력욕만 있었던 거죠. 이 모든 비극의 한가운데에는 바로 황후 리비아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아우구스투스와 결혼했고요. 자기 아들들인 티베리우스와 드루수스를 어떻게든 황위 계승 구도에 밀어넣으려고 했죠. 이런 상황에서 티베리우스는 원로원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은 최선의 방법이 아닙니다. 공화정의 이상을 담은 이 발언은요, 사실상 카이사르의 비전을 지지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황제 아우구스투스 눈에는 위협으로 보일 수밖에요. 여기서 자료는 아주 충격적인 주장을 하는데요. 바로 율리아의 간통 스캔들이 사실은 황후 리비아가 꾸민 음모라는 겁니다. 목적은 딱 하나였어요. 율리아의 연인으로 지목된 이울루스 안토니우스를 제거하는 것. 왜냐하면 그가 바로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의 아들이자 잠재적인 정치적 경쟁자였기 때문이죠. 유능한 관리였던 이울루스 안토니우스가 제거되는 과정은 정말 신속하고 잔인했습니다.
변호할 기회? 그런 건 아예 없었어요. 이 사건은 단순히 경쟁자 한 명을 제거한 걸 넘어서 이성과 법치가 아니라 의심과 공포가 아우구스투스 시대를 지배했다는 걸 보여주는 어두운 단면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정치적 음모의 가장 큰 희생자, 율리아. 그녀는 아우구스투스의 유일한 친자식이었습니다. 권력을 위한 희생양이 된 그녀가 외딴 섬으로 유배되면서 뒤에 남겨둬야 했던 아이들의 수가 바로 5명이었습니다. 결국 이 한 가족의 비극이 제국 전체 비극으로 이어진 셈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걸 고려했을 때 아우구스투스의 진짜 유산을 우리는 뭐라고 평가해야 할까요? 자료가 내리는 최종 결론을 한번 보시죠. 핵심 주장은 바로 이겁니다. 아우구스투스의 통치는 개인적인 야망과 편집증에 사로잡혀서 로마의 발전을 멈추게 했고 오히려 문명적으로 퇴행하는 길로 이끌었다는 것. 한마디로 카이사르가 열었던 미래로 가는 문을 그가 닫아버렸다는 편결인 거죠. 오늘 분석은 이 도발적인 질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카이사르가 암살당하지 않고 살아남았다면 역사는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어쩌면 지금 판테온이 서 있는 그 다리에 거대한 도서관이 서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또 무엇이 가능했을지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입니다.